안녕하십니까. 단단한국사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사 한번 총평과 함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블랙 레벨. 우리가 이제 그 심화까지 공부가 완성된 학생들도 손대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제 확률형 찍는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나용 기준으로 이제 9번이고요. 주제는 이제 발의 추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블루 라벨, 이거는 이제 좀 심화 난이도 문제예요. 우리 심화 지식까지 이제 완성을 하시고 그 내용으로 갖다가 응용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하지만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이제 좀 심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우리가 심화까지 완성됐다면 다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국가직 9급이라든지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지식을 안다고 바로 답이 탁 튀어나오지가 않죠. 조금 이제 그 지식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권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점 내외에서 85점에서 90점 정도, 이 정도 받으면 이제 충분히 한국사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은 90점 이상이면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원래는 95점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시험이었어요. 자, 이번 이제 오늘 있었던 국가직 9급 시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블랙 레벨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발의 수도와 관련된 답사기이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발의 수도를 주는 데 있죠. 우리한테 중경이라든지 상경이라든지 동경 익숙한 이름을 안 주고 지역을 줘버려요. 도나, 영, 안, 화룡, 훈춘하면서 우리한테 안 익숙한 이름이요. 근데 우리가 이 지도를 기억하고 있어. 처음 이제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겨가고,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겨가고, 상경에서 동경 갔다가 다시 성왕이라는 왕 때, 별로 안 중요한 왕 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발의 수도는 진짜 수도는 영안이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로부터 이게 무슨 수도인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또 이게 수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 해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 하나하나가 정말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1번 보세요. 자, 정효 공주 둘째죠. 넷째죠. 그러니까 정혜와 정효 둘째와 넷째라고 했습니다. 요 넷째 정효 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효 공주 모가 기억에 있냐 아니냐 이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없어요.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찍는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 정효 공주 모는 요 화룡 있지 않습니까? 중경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모야.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 역시 종효공주 묘가 바로 용두산 고분군이에요. 제가 어떻게 암기를 시켜드렸냐면 정혜와 정효 순서를 잡아주고 있죠. 육용 같은 딸이 있었다 해서 정혜가 육이랑 연결이 되고요. 육정산, 그리고 이제 정효가 용두산, 용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용두산 고분과 그 정효 공주의 무덤은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역이 맞으면 니은은 틀렸고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 제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까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한 선지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오봉루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를 해본다. 우리가 오봉루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있죠. 자, 상경, 디귿이 지금 상경이거든요. 상경에 있죠. 상경의 그 도시구조 있죠. 도시구조가 중국의 장안을 본떠 가지고 주작대로를 바탕으로 해서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식을 갖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니까 성문터, 그러니까 성터가 있고 있죠. 그리고 그 구조가 장안성, 중국의 장안성이랑 비슷하다는 맥락의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봉루는 모르면 그냥 지워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선지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거는 상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장안성과 비슷한 성터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린 학생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디귿은 맞구나, 요 두 개 중에 하나로 정답을 끌어내겠죠. 그러면 이게 2분의 1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4분의 1로 찍는 게 아니라. 이까지 하시면 정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정해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 계승성을 갖다 탐구한다. 리을이 지금 어디냐면은 훈춘이라고 되어 있죠. 정해공주 무덤은 요 도나 일대, 동모산 일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블랙 레벨이고 틀려도 되는 문제고 어차피 다른 강사들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배운 내용으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다시 1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기에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네 뭐뭐 기억나십니까? 제가 편편백백 꾀꼬리 하면서 이제 꾀꼬리 암수 꾀꼬리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궁상 떨었던 왕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유리왕이에요. 주몽의 아들 유리왕. 이 주몽의 아들 유리왕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유일한 지식, 국사적 지식이 자 졸본에서 국내송으로 수도를 전도하였다는 거. 요거 딱 하나밖이라고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유리왕 캐릭터 잡아드릴 때 소개드렸던 그 시가 그리고 유리왕과 관련해서 시험에 유일하게 출제된다는 지식 그 두 개를 갖다 연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고요. 1번 진대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부자 세습을 했던 그 누구야? 그러니까 고국천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낙랑군 축출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사건이죠. 요거는 이제 미천왕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자 율령반포 중앙집권화 체제 강화 지금 고구려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이제 소수림왕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학자 주세붕이 나오고 고려시대가 나오고 해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운동 서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유학자는 누구일까요? 고려의 유학자는 당연히 해헌 안향이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이제 안양에 혹까지 옵니다. 그럼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라도 뭐 주세붕 백운동 힌트가 너무 많습니다. 안양과 관련된 키워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해주향약. 해주향약은 자 요건 암기팁이 있었어요. 자, 율곡 이 있죠. 이의 제자들이 이제 서인들이지 않습니까? 서인 애들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호학파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기호학파. 경기와 충청 일대. 경기 그다음에 충청호 해가지고 경기와 충청 일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서해랑 가깝다고 했죠. 서해에 모여서 애들이 한 번씩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가지고 서해 해가지고 있죠. 서원향약과 해주향약, 해주향약이 이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간섭기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이게 바로 안양이죠. 정답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악십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그림으로 왕에게 네가 알아서 공부해 했던 무책임한 선생님 이황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 자 배신자 신숙주 기억나시죠? 숙주나물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써주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뭐 탑골공원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3.1운동 그 다음에 자 에 있는 탑인데 그 탑은 그 탑을 왕이 세운 곳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탑골공원에 탑이 하나 있는데 있죠. 그 탑이 어떤 왕이 세웠는데 그 왕이 이 탑을 세울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모방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탑골공원가 있지 않습니까?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연결하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신기출에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었고 있죠. 그거를 모른다고 해도 지금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탑을 만든 왕이니까 요거는 이제 세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려와 조선의 4대 탑 순서대로 암기하는 팁이 있었죠. 일명 월천원법에서 월 1,000원씩만 내면 암기시켜준다는 그 도둑놈 같은 암기법. 그 월천원법에서 고려전기의 월정사 팔각구청 그리고 천해서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원 해가지고 조선전기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이제 법해서 법주사 팔상전 해가지고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의 4개의 탑들을 순서를 잡아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천사지의 영향을 받은 거는 바로 이제 조선전기에 나오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래서 월천원법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갖다 세운 거는 있죠. 조선의 이제 세조라고 했어요. 세조는 이제 계유정난이라는 이 사건,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유교 성리학에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불교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든지 뭐 강경도감 이런 이제 불교와 관련된 업적들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우리나라 이제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자, 세종의 첫째 아들 문조, 둘째 아들이 바로 세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성종입니다. 그 다음에 육조직기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자, 문제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조선을 5개의 마디로 나누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관사붕안세 기억나시죠? 관사붕안세. 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관악주도기에서 조선의 시스템이 짜여지는 시기예요. 그 조선이 시스템이 짜여지는 시기에 주인공 왕들이 누가 있냐면 일명 태태세세성에서 태조,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 성종입니다. 요 M자가 있자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위에는 왕권이 강했던 왕들, 중간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 세종, 밑에는 신권이 상당히 강했던 성종이라든지 태조 때 있죠. 태조 때를 갖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권이 아주 강했던 두 명의 왕, 태종과 세조 있지 않습니까? 세조가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 육조를 직접 장악하는 육조직계제를 갖다 실시했던 거예요. 이게 태종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있죠. 세조에 대한 설명도 역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창덕궁 같은 경우는 태종이 만들었죠. 우리 한양과 관련된 주요 역사 유적지 정리하면서 이 내용도 5대 궁궐에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5대 왕들을 갖다 구별하면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로 안 중요한 마이너 왕 문종도 살짝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인물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죠. 중심 키워드를 쭉 보니까 막 쓸데없는 얘기들 나오다가 혈량가가 나왔어요. 혈량가. 아주 유명한 키워드죠. 그 다음에 청거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혈량가 청거하자.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조광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조선의 5마디를 그리겠습니다. 관사붕안세, 관사붕안세, 관사붕환세 해가지고 자, 요 중에 두 번째 마디가 살인들이 등장해서 성장하는 시기예요. 4대 사화를 갖다 거치면서 그 4대 사화가 우리 갑자기 기묘하게 을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4대 사화가 있다고 있어요. 그 사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 조광조랑 관련된 거는 기묘사화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사화가 시험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1번이 나오네요. 기묘사화로 탄압을 받았다. 조광조가 되게 기묘한 일이 있으면서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궁궐의 나뭇잎에서 주초위양이라는 이상 글자가 뜨면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면서 조광조가 사약을 받죠. 그래서 기묘사와 조광조 연결하시면 됩니다. 조의제문은 누구예요? 역시 이제 여기서 정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다른 파트에서 이제 오답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조의제문은 있죠. 첫 번째 사화, 무사화 있지 않습니까?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사초로 갔다가 실으면서 요 조의제문 사초를 실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는 요 이제 그 을사사화 있지 않습니까? 을사사화 때 그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형, 소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비하는 데 동조하였다. 생모 윤씨가 죽은 거는 저기 성종 때 사건이에요. 그때 윤씨가 쫓겨나는데 동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세조 때 우리가 살짝 공부를 했던 훈구를 대표하는 인물, 세조 킹메이커 한명회라는 인물, 살생부 기억나십니까? 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이때 이미 죽어 있었는데 있죠. 패비윤 씨 사건을 주도했다 해가지고 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갑자사와 패비윤 씨와 관련된 사화 때 부관 참시 시체를 파내가지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 선지는 지금 한명회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구성된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찾기는 쉽죠. 자, 다음에 이제 아주 깜찍한 이제 기본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신석기 유적지와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 양양오산리, 양양오산리, 지경리 해가지고 양양 일대 신석기 유적지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신석기 맞아요. 그 다음에 덤문이 토기, 신석기 3대 토기 중에 하나였죠. 이른민문이, 덤문이,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빗살무늬. 자, 그 다음에 서울 암서동, 신석기 3대 대도시 유적지, 서울, 부산, 제주 기억나시죠? 빗살무늬 토기, 시읒자 들어가죠. 신석기 대표하는
두 개 이렇게 기욱, 니은. 정확하네요. 더 이상 밑에 거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봐줘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공주석장님. 구석기를 대표하는 3대 유적지요. 그래서 이제 요건 틀렸어. 미송시 토기, 청동기. 무조건 틀렸네. 그 다음에 부산동 3도. 요건 맞죠. 그러니까 신석기 대표하는 3대 대도시 유적지요. 근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구석기 대표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 기억내니 완벽하고 디걸 리얼은 틀린 선지입니다. 거저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순서 잡는 문제죠. 삼국시대 순서 잡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자, 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삼국시대를 6개 마디로 나눈 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위에 포인트들은 고구려가 잘 나가던 시기, 밑에 포인트는 고구려가 이제 힘든 시기, 백제전성기, 신라전성기, 고구려 망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시기. 자, 요 위에 포인트, 고구려가 잘 나가던 첫 번째 포인트는 고구려 혼자 1차 중앙집권화, 왕이 세습이라든지 이제 부해정비 완성하던 시기. 여기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수와 당을 막아내던 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잡으세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자, 이거는 백제 입장에서 서술한 거예요.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한테 수도를 빼앗기고 있죠. 수도를 갖다 어쩔 수 없이 옮기는 상황. 고구려 잘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엄청 잘 나가는 거죠. 바로 이제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자, 요거는 이제 6세기 신라 전성기와 관련된 얘기죠. 신라 전성기 때 신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그 과정에서 이제 법진에서 지정왕 나락고를 갖춰주고 법풍왕 전성기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진흥왕 전성기를 구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때 있지 않습니까? 법풍왕과 진흥왕 사이에 끼어있는 백제왕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일명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 순서를 갖다 암기하기 위해서 법성진 이렇게 암기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법풍왕 다음에 대부분 성왕의 업적, 그리고 성왕 다음에 대부분 진흥왕의 업적 나온다고 해서 순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법성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진다고 했어요. 그 성 끼어있는 요 사이에 끼어있는 있죠. 성왕의 업적이요.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자, 요 두 개 사이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1번 대가야 정보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요 누구야 그러니까 성왕 바로 직후에 붙어 있는 있죠. 요 그 진흥왕의 업적이요. X. 그다음에 황초룡 순수비, 황초룡비라고 부르죠. 요것도 진흥왕. 거칠부의 국사, 진흥왕 초기의 3대 문화 업적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거칠부 국사 편찬이죠. 요것도 진흥왕. 세 개가 그냥 진흥왕 거네. 정답은 4번밖에 될 수 없어요. 2차돈 순교, 요게 바로 법풍왕이에요. 법풍왕. 그래서 4번 정답. 요것도 거의 기초 문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막 되게 어려웠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기본 충실하게 풀면 솔직히 90점 정도?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까지 다뤘으면 이거 95점까지 다룰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번 문제인가? 그 8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논리적으로 2분의 1 확률로 접근했으면 운 좋은 학생들은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은 실제로 100점 맞는 학생들은 좀 드뭅니다. 95점은 꽤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95점만 받아도 상당히 이제 국사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 시기별 대외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 노리사치기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 봤던 성왕의 업적이요. 그러니까 노리사치기.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장보고 청해진 해상권 장악 통일신라의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고려 예성강 병난도. 고려에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예성강 병난도. 너무 쉬워. 그러니까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계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자, 보세요. 우리 계시와 후시는 무조건 조선 전기라 했어요. 조선 후기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튀어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 때는 중국 명나라예요, 청나라예요? 청나라예요. 그래서 이 그 계시라든지 후시는 청과 교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X. 자,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면, 자, 이 문제가 이제 블루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사와 관련된 기본 지식들 딱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쓸 수 있을 능력만 있다면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연습만 돼 있다면 이 문제도 거저 맞추는 문제예요. 보세요. 자, 공주, 송산리, 고분군. 여기서 이제 트는 포인트가 있어요. 공주와 능산리 포인트를 연결해서 오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공주는 송산리 구분군에 있고 백제의 세 번째 수도인 부여, 삽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는 능산리 구분군이 있어요. 요거 순서를 잡을 때 제가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송능, 보통 왕의 무덤할 때 무슨 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능에서 송산리가 먼저고 능산리가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 트는 거야. 정확하게 나와 있어. 공주, 송산리. 그리고 이제 이 송산리 구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축분, 벽돌 고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6호분과 7호분.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7호분, 무령, 왕릉이 딥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무령, 왕릉 앞에 벽돌문 하나 더 발굴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6호분. 뭐 사신도 그려진 좀 특이한 뭐예요? 그러니까 벽돌무도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 딥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까다로운 거라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혀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 욕을 하지 마시고 있죠. 이 블랭크 삼각형을 쳐놓고 나머지 선지로 승부를 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새로운 지식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지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자, 디귿번. 남한산성 병자호란,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 틀릴 게 없어. 그러니까 완전 기초 지식이야. 맞아.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제가 조선왕조 실록과 그 친구들을 같이 정리해드렸어요. 그 친구들 승정원 일기 또 뭐 있었어? 조선왕조 의계, 그리고 이제 국조보감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승정원 일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 승정원의 주서란 인물이 별도로 기록을 했어요. 별도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거기다 또 보세요. 후반부 서술이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서술하냐면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았다. 이건 무슨 책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의 역시 라이벌인 국조보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기역은 있죠. 기역은 무조건 맞다. 그리고 디귿은 무조건 맞다. 니은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리을은 무조건 틀렸다. 요까지 지식을 갖다 정리했어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를 판단해 보면 있죠. 자, 기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2번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니은은 몰라. 그 다음에 디귿도 들어가야 돼. 디귿 들어가야 돼. 그럼 1번도 아니야. 3번, 4번 중에 하나고 있죠. 여기서 리을이 아니란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리을이. 그러면 리을까지 제끼면 몇 번만 남아요?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 있죠. 확실히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3번 나와버려요. 2번 선제를 갖다 우리가 판단을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렵게 우리가 모르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을 갖다 보는 거예요. 3번, 4번, 5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냥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가직에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다시 우려먹을 확률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산통도사. 이거 예전에 제가 그 관광통역 안내사에서 관광자원이 이제 국사와 관련된 과목인데 정통국사는 안 해요. 관광자원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삼보사찰. 우리 사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개 사찰이 있거든요. 걔들 갖다 삼보사찰이라고 불러요. 불교의 삼보가 여러분 불법승 해가지고 이제 불이 부처, 법이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이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세계의 사찰, 우리나라 수많은 사찰 중에서 부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찰 하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 경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찰 하나, 그리고 가장 우수한 승려들이 많이 나온 사찰 하나, 3개를 모아가지고 우리 삼보사찰이라는 거예요. 그 삼보사찰 중에 있죠. 양산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찰이라 가지고 얘가 이제 불법성 삼보사찰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요 불사리탑 때 있죠. 요게 이제 부처님의 진짜 사리를 갖다 모시고 있다고 알려진 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부처님의 경문, 경서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찰이 뭐냐면 해인사 장경판전 기억나시죠? 해인사의 장경판전 안에 부처님의 말씀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얘도 삼부사찰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승려로 유명한 사찰이 어디냐면 역시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강사예요. 송강사에 되게 유명한 승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온 사찰에서 또 삼보사찰의 하나로 끼어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엽기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시험을 보더라도 있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이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승부를 보세요.
뭐 어려운 지식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결국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 8번 같은 블랙 레벨 문제. 근데 그런 문제는 솔직히 못 풀어도 무조건 합격권. 그거 못 풀어도 우리 90점 맞고 95점 맞거든요. 95점이면 이번 시험 그 합격자 중에서 상당히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그래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쉽게 쉽게 풀어가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뭐 석교 뭐 쓸데없는 얘기 몰라요. 그러니까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뭐뭐의 근본이라. 우리 어디서 본 구절이죠. 그러니까 자, 유교반 불교반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유교를 근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신에 있어서는 불교를 근본으로 하자. 그거예요. 그거 좀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승로의 시무이팔초 왕으로 꾸려낸다면 고려 성종이 되는 거죠. 고려 성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 양경과 10여목의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우리 상평창 설치한 고려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종이야. 성종. 성종. 그러니까 거기다 또 상평창은 대도시들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1번 맞는 거야. 그리고 혹시 확신이 안 간다. 사회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의 승부를 보시면 돼요. 균여 귀법사 주지로 삼아서 불교를 정비하였다. 이거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자, 광종 때 활동했던 4대 승려가 있다고 했어요. 4명의 B급, C급 승려들 있다고 했어요. 자, 광종이 균여의 통증을 제거하였다 해서 균여, 그 다음에 의통해서 의통, 그 다음에 제거하다 할 때 제자에서 제간, 그 다음에 거할 때 해거 해가지고 4명의 승려를 광종이랑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암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광종이에요. 광종 X. 그 다음에 국자감의 칠제. 자, 칠제는 관악지능책. 관악지능책 하면 누구? 예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예외 암기했던 팁도 알려드렸어요. 일단 이제 칠제는 예종으로 연결돼 갑니다.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 지급하여 경정전시가. 자, 다시 수종하다. 다시 경정전시가는 문종대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2, 3, 4번은 완벽하게 틀렸어.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미 원조협정 요거 좀 난이도가 높긴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방 직후에 48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수립된 직후에 48년도에 미국이 우리를 갖다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갖다 체결을 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신이 없으면 세몰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완벽하죠. 이승만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도 정기의 경제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분, 재당, 면방직, 300산업 주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들이부은 농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300산업들을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맞아. 그 다음에 이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누구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예요. 박정희 이제 군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0년대 이제 초반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틀릴 게 없어. 자,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자, 30년대 있죠. 일본의 30년대 이후 경제정책들,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면 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색깔이 많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전후 사건들을 너네 구별할지 아는가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예상된 프레임이고 우리 이미 예상해서 연습했던 문제들이에요. 아침마다 궁성요배 이거 37년도 정신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초기 단계에 있죠. 우리 조선인들을 갖다가 일본인화시키는 정신교육시키는 과정에서 황국신민화 정책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궁성요배라든지 황국신민서사 같은 게 전개된다고 했어요. 시기적으로 되게 가깝긴 하지만 요게 이제 중일전쟁 계기로 해서 중일전쟁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 이거는 우리 이제 30년대 전반부터 해가지고 만주사변 이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교재에도 정확하게 30년대 전반에 남면 북양 정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국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로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긴 한데 41년도인데 뭐 어차피 중일전쟁 이후이긴 하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흐름 자체도 중일전쟁 이후에 나타날 법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기본 문제 3번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82년에 맺은 조약. 고수들은 이제 이것만 보고도 대충 감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루즈벨트 미국인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고중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 조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미 수호 통상조약 82년도에 맺어졌죠. 이 문제도 조금 고난도예요.
근데 이제 뭐 심화까지 배운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비는 지식이 없어요. 전부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지식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블루라벨이라든지 이런 걸 안 붙였어. 그냥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우리 뭐 조미수 통상조약 말고도 조영, 뭐 조불, 영사재판권 다 인정했다고 있어요. 일본과의 조약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하였다. 이거 시험에서 다뤄들었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이 이모군란이랑 같은 82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조미수 통상조약이 먼저라고 했어요. 이모군란이 먼저라고 했어요. 조미수 통상조약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름대로 중요하고 기존 시험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심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갖다 해드렸어요. 가지고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이모군란 이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먼저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일어난다 했습니다. 제가 미영독신이라고 부르죠. 미영 독신 이 러프. 자, 열강들과 조약 순서들을 갖다 암기하는 팁이라고 했어요. 영독은 무시하셔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얘들이 다시 맺어지는데 그게 신영 신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모군란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후속 조약들 뭐 조일수 통상장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었어 그러니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런 것들이 있죠. 요 시리즈들. 이모군란과 이모군란 이후에 후속 조약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들이랑 섞어서 순서를 잡을 때는 요 사이에 쏙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미국 뒤에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이모군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몇 번이나 제가 이제 심화 때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틀리시면 안 되는 그리고 기존 기출에서 한번 다룬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체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체국대우 조항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규정된 조약이 조미수 통상조약. 그리고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 책략에 의해서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되는 거죠. 그 만약에 이게 좀 헷갈렸다면 나머지 선조가 또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부호장 이하 향리는 사신간의 감독을 받았다. 자, 이것도 심화지식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호장, 최상의 호장은 있지 않습니까? 상서성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임명하고 관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호장 이하는 있죠. 사신간이 임명하고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조선과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호장, 부호장 이런 애들은 과거라든지 결혼을 통해서 중앙에 이제 귀족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뭐 이것도 정확하죠.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이 되게 유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뭐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게 좀 까탈스러운 표현이라서 오답의 여지가 많지만 뭐 일부 향리 이런 것들은 되게 유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통할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후속 내용들도 보면 향리들의 자제들이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기인 자체가 이제 개경에서 지방 세력들의 자제들을 갖다 인질로 잡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속현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현,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된 지역에서는 향리가 실제로 수령 업무를 갖다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지화돼서 우리 기출에서 이미 다 본 거예요. 틀릴 게 없어. 헷갈릴 게 없어. 근데 이 문제를 여타 강사들은 되게 까다로운 문제로 보더라고요. 이게 왜 까다로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이제 뭐 요거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이제 밑줄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 임원 경제지라 했으니까 일단 조선 후기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하나의 모를 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특에서 떠나 세역으로 가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모내기 이양법이 그러니까 모판에서 키우다가 모짜리에서 키우다가 한번 옮겨 심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논이라든지 물을 많이 필요한다. 우리가 아는 농법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제 이 이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하였다. 이거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집어들었어요. 이거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기존 기출에서 다뤘던 포인트예요. 농사직설의 이양법을 다룬다 안 다룬다? 다뤄요. 왜? 조선 전기에도 남부지방 일부에서 이양법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고 교재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랑의 작물을 심었다.
자, 이랑과 고랑에 심는 그 밭농사 기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랑에 심는 게 이응에서 여름농법, 그리고 이제 농종법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 이랑이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랑에 심는 게 고랑 견종법, 그리고 겨울농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랑에 심는 거는 기읍기읍기읍에서 겨울농법, 견종법에서 요거는 견종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틀리고. 그리고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도 강조되어 있다. 수령칠사 숙지하라고 했죠. 거기 이항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 X. 그 수령칠사를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항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항법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노동력을 3분의 1로 줄이고 생산력을 갖다 3분의 1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기적의 농법. 그게 이항법이라 했습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읍과 리을 두 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안 다룬 게 없어요. 다 다뤘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 거의 기본 과목에서 다 다룬 거예요. 심화 포인트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포인트에서 다른 내용들로도 충분히 뭐 80점 이상, 한 85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자,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재헌헌법부터 총 10개 헌법이 있어요. 무슨 헌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쉽네. 그러니까 긴급조치. 긴급조치 나왔으면 솔직히 더 볼 게 없죠. 거기다가 또 밑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한 사람한테 집중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신헌법, 7차 개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헌법이 시행 중이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자,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부마항쟁, 박정희가 그러니까 유신 체제로 쓰여 있죠. 끝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박정희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답이 너무 쉽네. 1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왜 틀렸나 봅시다. 자, 국민교육원자. 이거는 이제 60년대 말에 박정희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68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건 연도 은근히 중요해가지고 심화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연도으로 보는 기출문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 자, 이거는 이제 72년도. 그리고 우리 그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을 갖다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별명이 뭐냐면 777 성명이에요. 777 성명. 얘가 72년도에 있죠.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7차 개헌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7.4 남북공동성명이 먼저예요. 7차 개헌이 먼저예요. 논리적으로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이란 통일파리를 먼저 하고 그 여파로 7차 개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해이고 논리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먼저, 7.4가 먼저, 그 다음에 그 7차 개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시행 중일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얘가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협정 체결 63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도 암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62, 63, 64, 65.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62년도 오이라 그 김종필의 그 비밀회담. 그리고 이제 63 항쟁이 64년도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65년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해서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된 순서대로 정밀한 이제 암기법이 하나 있었죠. 62, 63, 64, 65 해가지고 6이 이제 오이라와 김종필이 이제 둘이서 비밀회담을 했던 거고 이게 누설되면서 64년도에 63 항쟁이 일어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요거 60년대예요. 결국 여기까지 엄밀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자, 다음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본 회의는 2천만 민중. 자, 우리 이제 해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3천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한말 일제강점기가 2천만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한말이라든지 일단 일제강점기 요때쯤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라든지 이런 키워드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회의가 나오면 이건 무슨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쭉 보니까 자, 국민적 대합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란 키워드 나오니까 일제강점기네. 독립. 그 다음에 대표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 대단결.
자, 이 사료 숙지 사료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료 있죠. 국민적 대단결이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키워드를 갖다 주면서 있죠. 요 사료의 정체를 갖다 끌어내는 문제가 제가 정확하게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전년도에 출제가 돼가지고 요 사료가 이제 제 사료집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요 국민적 대단결 그리고 이제 뭐 회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있죠. 이런 사료가 이미 소개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사료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국민대표회의. 여기서 보니까 대표 국민회의 이거를 갖다 조합해도 국민대표회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1923년도에 임시정부의 위기, 20년대 초기 임시정부가 이제 몰락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료는 이제 숙지 사료로서 여러분이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대표회의와 있죠. 관련돼 있는 사실을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다. 이건 뭐 40년대 얘기죠. 41년도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는 25년도예요. 국민 대표회의는 23년도. 가깝긴 하지만 뭔가 좀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 요거는 이제 35년도. 그리고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대표회의 때 두 개 파벌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 개 파벌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창조파 애들이 새로운 조직을 갖다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이제 이 사료에서 감이 안 잡히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임시정부의 역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임시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언제쯤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역추론을 해보면 국민대표회의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사료였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 너무 유명한 사료고 딱 봐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그리고 조선 총독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애 있죠. 일본에 이제 1912년도에 이제 그 토지조사령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1910년대만 알아도 되겠죠. 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공부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개항기 구한말에 있지 않습니까? 갑오 2차 개혁에 그 파라문 체제가 7부로 바뀌게 되죠. 그때 나왔던 부가 이제 농상공부예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역돈토 궁장토동은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자, 일본이 토지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왕실의 땅, 국가의 땅들을 갖다 진해 땅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요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약탈을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건립하였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심화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문제풀이에도 알려드렸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있죠.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이랑 관련된 조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장한 거, 만들어진 건 언제라고 했어요? 연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1908년. 요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동 있죠. 그 다음에 양 동그라미 치죠. 그러면 이게 08이 되는 거예요. 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도 구한말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 유력한 함정이었는데 이미 예측되어 있는 함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부 안 써내놨으는 분들은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춘궁태치, 농가, 부채 근절 이것도 기출에 나왔고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와 있고 강조됐던 겁니다. 심화에서는. 춘궁태치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30년대 그 전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운동구였다고 했습니다. 기출에 선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0년대라서 틀려 그러니까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뭐 우리 이제 객주 여각하면은 조선 후기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근데 뭐 개항기 때도 객주 여각 중개상인들 있다고 있습니다. 얘들이 뭐 상해사 같은 거 만들고 이런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확신이 안 가면 세모를 치세요. 조청상민 무력장정에서 청국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거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내드렸어요. 이거 학생들 착각하는 포인트를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기출에서도 이미 한 2번 정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있죠. 요거 이전에는 일본이 지금 압도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수입액이라는 수출액 같은 거. 근데 청나라가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이제 따라잡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에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했어요. 이게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잡았다고 했어요. 못 따라잡았다고 했어요. 못 따라잡았어요. 못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으려는 찰나 거의 다 따라갔을 때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있죠. 전국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앞질을 뻔했다 하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술제는 안 하겠죠. 거의 이제 근접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2번 틀린 거예요. 명백하게 예측된 심화요. 심화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예측된 심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일본 상인들은 면제품을 팔고 새가죽, 쌀, 콩 등을 구입하였다. 미명 교환 시스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방공용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지막 어떤 아저씨가 등장했을까요? 뽑아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자, 군포, 군역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한을 가졌다. 그 군포의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이 2명이 있어요. 용조 아니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귀천을 동일하게 해서 사람마다 이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포제 초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동포법 동포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포 양반들도 상민들이랑 똑같이 군포를 내라 이러니까 양반들이 짜증난다고 짜증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저 쌍놈들이랑 같이 군포를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이름을 바꿔줬다고 했어요. 야, 그러면 양반 쌍놈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 가오마다 동등하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포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포제가 바로 이제 호포제. 그럼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할아버지. 반갑죠? 그러니까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건립했어요? 폐지했어요? 폐지했어요. 만동묘가 노론의 근거지요. 그 흥선대원군이 만동묘를 갖다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국기무처 총재로 역임하였다. 뭐 흥선대원군 인물사 같은 데서 정리를 했지만 인물사까지 안 나가도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궁국기무처 총리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누구야?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비 오는 날의 남학신 외교의 대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돌 맞아 죽은 인물, 그 인물이요. 그리고 통리 기무화문을 폐지하고 우군형을 부활시켰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쫓겨났다가 일시적으로 잠시 이모군란 직후에 그 집권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이제 텐진으로 압송된다고 했습니다. 그 텐진이 이제 압송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탕평정치 정리한 만기오람을 편찬하였다. 만기오람도 우리 책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상당히 뭐예요? 그러니까 소프트한 편인데 가벼운 편인데 키워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오람은 순조 때 걸로 나와 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기록한 책으로 쓰여 있죠. 이 책을 쓰는데 주도했던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 이제 순조 때 편찬되었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8번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쉽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85점 정도면 뭐 한국사 때문에 뭐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보신 거고, 그리고 이제 90점이라는 95점, 그리고 100점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한국사에 이제 대박이 나신 거죠. 여러분도 이제 대박 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험도 이제 전반적으로 잘 보셔서 있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